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발생했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수정 범죄 심리학과 교수의 해설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6호 태풍 카눈이 발생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대응 모두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관계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던 국무조정실은 관련자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잠시 뒤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보호 방안을 중점 논의합니다. 여야가 교권 향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인 어제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열병식에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 신형 무인기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 이어갔고 한일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에게 교도소에 다녀오느라 당분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등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도 계획 범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고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2달 만인데요. 이동관 지명자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동관 특보의 지명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동관 지명자가 언론계 중진이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인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이동관 지명자도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 나라가 골몰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지명자는 또 한국에도 BBC나 NHK 같은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며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 과거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특히 방송에 대한 이른바 손질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앞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던 지난 5월 말부터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해 등 여러 현안이 잇따르자 지명 시기를 저울질하며 미룬 것으로 전해왔는데요.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효재 부위원장의 임기가 8월 23일까지인 만큼
그 사이 인사청문회까지 일정을 마치려면 이번 주가 지명 시점의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지명자를 둘러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동관 특보 지명이 온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할 것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이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이 특보에 대해 억측과 비난, 정치 공세로 일관해왔다면서 오늘도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인사권을 비아냥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설계자였던 이동관 특보를 방송위원장에 앉히려는 건 방송 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겠다는 불통 선언이자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 은폐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부인의 청탁 의혹마저 제기됐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새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에 대해서 감찰해온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경찰, 또 소방당국 모두가 부실한 대응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선 18명에 더해서 관련자 18명을 추가해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수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국조실은 경찰을 비롯해서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등 관계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관이지만 기존의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됐던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6명, 충북소방 5명, 충청북도 4명, 행복청 1명, 그리고 미호천 임시제방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민간인 2명입니다. 이로써 수사 의뢰 대상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서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기관별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위 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대응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각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행복청은 이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위반해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에 규격에 미달된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도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7번 전화와 카톡 신고를 받았지만 관련 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궁평 2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3번 받았지만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번에 걸쳐 미호천교 범람과 궁평 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또 마치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해 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현장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10번이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불구하고 119 종합상황실에서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전날 오후에 미호천교 공사 현장 임시 재방과 관련한 119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 또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수해 복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논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선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또 교권 보호 방안 등이 다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수해 복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라며 민주당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고위당정 논의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인데 수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과 함께 대응 부실 논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도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경제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의 민생 위기입니다. 고위험 민생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데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 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리고 불합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국회 교육위원회는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뒤에 열립니다.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희초 교사가 숨진 경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숨진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 이상 학교에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교육당국의 대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사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생 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낙인 효과와 같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오전부터 여야는 관련 기자회견을 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학교 현장이 지나친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실질적으로 너무 추락해서 학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교육위에선 이와 함께 정당화 지도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 등의 교사 면책 확대 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었던 어제 부산에서는 대규모 기념식이 열렸고 북한은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즉각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조금 전부터 북한이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사실, 그리고 ICBM
신형 무인기 등장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성재 기자 나오십시오.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현장에 직접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어제 저녁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평양에서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서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는데요. 이 김 위원장의 양옆에는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리홍중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냈고 러시아는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다만 통신은 강순남 국방상이 연설했다고 전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순남 국방상은 연설에서 미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며 이 한미가 자멸적인 최후 선택을 했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북한의 신형 무인기도 공개됐는데요. 이 조선중앙통신은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가 광장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기는 김 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제 함께 찾은 무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 그 성능 등이 주목됐습니다. 또 탱크 장갑 사단, 기계화 보병 사단, 비행 종대, 포병 종대 등에 이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과 18형이 열병식 대열의 마지막을 채웠습니다. 열병식은 저녁 8시부터 이 식전 행사와 함께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은 오늘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이 열병식 장면을 녹화 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을 통해서 북한의 러시아 특별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지한 것, 그리고 러시아와 연대한 것은 서방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이해와 결의를 보여준다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6.25 전쟁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국군 전사자 최임락 일병의 유해가 봉환될 때 예우를 표시했던 우리 공군 조종사의 기내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으로 그제 봉환된 최임락 일병의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하기까지의 기내 방송을 공개한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임락 일병님을 포함한 7분의 호국 영웅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키고자 하셨던 숭고한 가치, 이제는 저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고향 울산은 73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고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필승! 저희 항공기는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닿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북 지원 분야라는 지적을 받았던 통일부가 정원 80명 이상을 감축하고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는 구조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그리고 남북회담본부, 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이렇게 4개 조직을 통합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납북자 대책반은 장관 직속으로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번에도 또 실렸고 한일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김세호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도쿄입니다. 네, 독도에 대해서는 억지 영유권 주장이 또 반복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방위 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소개하며 일본의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급했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19년째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의 작전 활동을 설명하는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교류를 언급한 장에서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국 해군 훈련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백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초계기를 겨냥한 한국 구축함의 사격 레이더 조사 문제, 한일 지소미아 해지 통보까지 묶어서 한국군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올해 백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일본 총괄 공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우리 독도의 주권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 방위 백서에서 어떻게 기술을 했습니까? 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올해 내용에서 비교해 보면 지난해 백서에서는 초계기 갈등, 독도 인근 해역의 한국군 훈련, 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한미일 연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올해는 이 같은 내용 대신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었습니다. 특히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부분도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큰 흐름 속에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다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며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활동을 늘려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히 군사활동을 이어간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타격 능력, 통합사령부 창설 등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에게 교도소에 다녀오느라 당분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등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선도 계획 범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에 넘겨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33살 조선.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계획 범행이었는지 묻는 말에 예라고 짧게 답하면서 호송차에 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림역 앞 골목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했을 흉기를 마트에서 훔치고 신림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선을 조사한 경찰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 조선에게 누군가를 좀 때려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한 1, 2년 살고 올 것 같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조선이 지난달 이번 범행과 수법과 준비 과정 등이 비슷한 홍콩 묻지마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범행 직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선은 오랫동안 자신보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고 살인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는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약을 복용했다거나 할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범행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을 둘러싸곤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꼼꼼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제주도는 25일, 중부와 남부는 26일에 장마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is event to happen without them again. 이전보다도 더 강한 태풍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올해가 엘니뇨 시기인데다가 온난한 시기라고 치면 강도면에 있어서는 배가 되는 유형입니다.
네, 장마도 참 힘겨웠는데 이제는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요. 오늘 새벽에 6호 태풍 카눈이 발생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관련해서 김진도 YTN 기상자단 전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겁니까? 보통 장마가 끝나고 나서 8월 15일까지가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2주 조금 넘게 가장 더운 시기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중반까지가 1년 올해 들어서는 가장 더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잠깐 봤는데 네. 강릉 기온이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고요. 네. 서울 기온은 33.6도였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기온은 34.9도였는데 네. 이번 주말 휴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정도쯤에는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오늘부터 주말을 건너서 다음 주 초반까지가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크게 볼 건 아닌데요. 이걸 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반도 주변에 얼마나 더울 것인가를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새벽에서 낮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게 더운 것 같아요. 그 열대야 현상인데요. 예.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 열대야가 이어지는 거고요. 날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뜨거운 상태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고 기온이 나오는 게 보통 찍히는 걸로는 한 35, 6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최고 기온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정말 푹푹 찌는 더위와 함께 열대야도 굉장히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더운 날씨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는데 예. 다음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는 약간 소나기가 내리면서 온도 자체가 낮 기온 자체는 서울 기준으로 33도에서 31도 정도로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태풍의 움직임, 날씨 변화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월 10일까지는 엄청 덥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름이니까 뭐 더운 게 정상이긴 한데 네. 더워도 너무 더워서요. 다른 나라 상황 봐도 유럽 지역도 47, 8도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런 더운 날씨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매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 지구 평균이 16도를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16도를 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에 17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온난화의 엘니뇨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면서 두 가지 영향이 겹치면서 전 지구 온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미나 남부 유럽 또 동아시아권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영향이 겹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전까지 온난화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열대화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도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1도가 그렇게 큰 건가요? 전 지구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아시아 지역이 1도 올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전 지구 평균이 1도가 오른다고 하면 그 1도가 어느 지역에 몰릴 경우는 6, 7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뜨거워진 지역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또 반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나타나고 이런 열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진다. 1도의 차이가 아니라 1.5도, 2도 전 지구 평균이 올라가면 그게 정말 기후 위기 시대로 진입한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지구 평균이 17도로 올라섰다는 이야기 자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 말씀하신 그 열대화가 시작됐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보일링이더 보일링 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자막으로 미국 플로리다 바다 온도가 뭐 그 온탕 온도보다도 높다. 30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8도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그래픽을 저도 그래서 정말 38도까지 올랐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잠깐 보실까요? 지금 플로리다 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이죠. 온도가 좀 약간 빨갛게 나옵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30도 온도가 나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30도 정도 온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강한 해수면 온도 자체가 그것도 표면 온도거든요. 표면 온도가 30도를 넘었고
그 일부 외신 보도에서 나온 38도까지 올랐다는 건 굉장히 높은 기온이라는 거죠. 이 자체는 이 주변 지역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뜨겁습니다. 미국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뜨거운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 옆에 계속해서 같이 고온 현상이 나타난 지역의 온도가 해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 자체가 바로 뭔가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만일에 이 상황에서 허리케인이 올라온다면 이런 뜨거운 해역을 지나면서 더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괴물 허리케인이 올라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네. 그래서 해수면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화를 줌과 동시에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해수욕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바깥보단 차갑겠죠. 38도면 아무래도 체온보다 더 높다면 인간 체온보다. 그렇죠. 보통 그런데 내륙 쪽 같은 경우 지금 44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44도, 48도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괜찮겠습니다만 체온보다도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전같이 시원한 해수욕을 즐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 일단 이렇게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는 건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폭염 일수 더운 날들도 더 많아지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폭염 일수 같은 경우는 낮 체감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폭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폭염 일수가 지금 우리 한국 기록 중에서 가장 많았던 날이 해가 2018년입니다. 그때는 여름에 거의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3일 정도가 열대야 일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2018년도가 정말 더웠던 해고요.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끝나고 또 장마 끝나고 폭염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가 33도인 날은 앞으로 열흘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죠. 또 열대야도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한 열흘간이 올 여름 중에서 또는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열대야는 열흘 지나면 열대야도 그때까지는 계속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수그러드는 건가요? 다음 주까지는 열대야가 해소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주 정도쯤 넘어가면 아침 기온 같은 경우 25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음 주 주말 휴일까지는 계속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26도입니다. 열대야 굉장히 심하고 또 중간중간 소나기나 비가 내린 다음 습도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더 더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6호 태풍 이제 발생해서 북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6호 태풍 카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서요. 다음 주 초반쯤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으로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6호 태풍 카눈이고요. 네. 이게 5호 태풍 독수리입니다. 아. 그런데 6호 태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기압입니다. 그렇다면 태풍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서 다음 주 초쯤, 그러니까 8월 1일, 2일 사이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동은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호랑 6호랑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5호는 그 전에 이동을 합니다. 저기압을 비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뒤를 따라서 6호가 들어가서 이 중국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모든 모델들이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모델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상청에서 예측한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온 뒤에 중국에 상륙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개의 모델은 다 중국 내륙에서 약화하면서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이 다음 주 후반 7, 8, 9일 예보를 흐림을 줬습니다. 모델이 어떻게든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 같은 경우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대체적인 모델들은 대부분 중국 내륙에 상륙해서 여기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비를 주지는 않고 약간 세 개의 모델이 한꺼번에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델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 그러니까 7, 8, 9일의 예보는 흐림을 준 상태입니다. 네. 이 폭염을 생각하면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비가 왔다 하면 그냥 막 쏟아지기 때문에 참 이것도 걱정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비가 내린다면 무조건 폭우로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소나기라고 해도 양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5에서 60mm 정도의 보통 소나기를 예상을 하는데 5에서 60mm라고 해도 한 지역에 30mm씩 2시간 내리면 당장 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시기에 내리는 소나기 또 뜨거운 시기에 뭔가 북한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내려와서 중북 지방에 내리는 폭우는 무조건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심한 폭우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예. 장마 끝했기 때문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소나기 예보가 매일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나기는 어디가 더 위험하냐면요. 산간 계곡 지역이 더 위험합니다. 물론 비가 안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비가 내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한 비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산간 계곡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고립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 예보 항상 좀 유의 있게 보시고 산간 계곡보다는 약간 바다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는데 바다도 남해안과 제주도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 우려가 있습니다. 6호 태풍이 올라오면서 제주도와 남해 쪽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입니다. 그러니까 남해안과 제주도 해양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너울성 파도에 대한 유의도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 네. 그리고 이틀 전에 기상청에서는 장마를 공식 종료 선언했는데 네. 이번 장마가 뭐 역대급, 이례적 이런 수식어 많이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번 장마는 유난히 비가 많은 장마였습니다.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장마 초기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그동안 최근 들어서 나타난 장마 특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중반엔 마른 장마가 많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았고요. 그 비가 잦은 것이 중부, 남부 가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 장마 기간에 전국적인 강우량 총합이 650mm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 2위를 기록한 것이 700mm 넘은 기록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난히 긴 장마로 기록됐던 2020년 그리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2006년이요? 2006년. 예. 맞습니다. 2006년과 2020년이 역대급의 긴 장마였습니다. 긴 장마 기간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평균 강우량이 700mm를 넘었었는데 이번에 650mm를 기록했거든요. 역대 3위였습니다. 그런데 내린 날 대비해서 강수 일수를 계산하면 이전의 2006년과 2020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날이 적었던 반면에 비의 양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도 잦았고 거기서 인명피해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양상이 반복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2차 우기도 또 온다고 하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차 우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장마가 1차 우기라고 본다면 네. 여름철에요. 2차 우기란 말은 장마 이후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덥다. 정말 휴가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2000년대 들어서 그런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장마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잦았다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 다 해서 장마가 1차 우기라면 장마 끝에 오는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서 2차 우기라는 말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낙성 강수가 그렇게 센 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소나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북한으로 올라왔던 장마 전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2차 장마라는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우기 안에 2차 장마도 들어가고 가을 장마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 정도 사이에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올라와서 많은 비를 뿌린 게 장마였다면 북한으로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리는 형태 2차 장마, 가을 장마까지를 통틀어서 2차 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린 시기가 여름철에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내린다가 아니라 장마 기간에 많이 내렸다면 그 이후에도 못지않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8월 달과 9월 달에는 태풍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비 상황을 경계를 늦추지는 않아야 되는 상황이 요즘 상황입니다.
네.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2차 우기 있고 태풍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도 YTN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미국에서도 폭염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구가 끓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미국 뉴욕은 2년 뒤까지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유엔이 경고합니다. 온난화 시대를 지나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라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온실가스 대부분을 내뿜는 주요 나라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But leaders, and particularly G20 countries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emissions, must step up for climate action and climate justice. 해마다 더위로 600여 명이 숨지는 미국은 더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위험경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불볕더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또 장기적으로는 더위를 식히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1조 3천억 원의 보조금으로 숲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뉴욕시는 코로나처럼 유색인종이 더위로 사망할 확률이 2배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여름철 최대 실내 온도 기준을 만들고 신축 건물의 냉방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And access to cooling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y 2025, all new constructions in New York City will be required to have cooling.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 측과 열흘 만에 다시 화상회담을 열어 기후변화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2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급격히 규모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른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좀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지난 2월부터 계속 동결 상태인데 은행 대출금리는 지난달에도 올랐네요. 네,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7%로 5월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줄곧 내리던 대출 금리가 지난 5월 처음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2달째 오른 겁니다. 가계대출 금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6%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발행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해서 각각 6.34%, 5.0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으로 은행 간 경쟁이 이루어진 데 따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대출 역시 은행채 금리 상승 영향을 받았는데요. 0.12%포인트 오른 5.32%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들도 수신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3.69%, 정기예금 금리는 3.65%로 집계됐는데 모두 지난 1월 이래 가장 높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이 끝나간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가계대출 가운데 신규 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50.8%로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면서 가계의 빚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에 들어온 뉴스들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참전 용사와 유가족, 또 한미 참전 단체, 유엔 참전국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 방위 태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고 참전 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에 한미 동맹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영연방궁이 서울을 사수하는 데 기여한 1951년 가평 전투를 기리기 위한 참전 기념비 제막식이 호주 퍼스 킹스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기념비는 경기 가평군에서 지원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청년 빌라왕이 연루된 100억 원대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일당 7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데 법원이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가 결국 압수를 결정했습니다. 사귀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까지 숨지게 하고 귀금속 3천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 아침 7시 반쯤 전남 무안군 요양병원 4층에서 80대 남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사고 경위와 함께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도피 중인 라임 사태 주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수백억 원대 해외 카지노를 넘겨 도주를 도운 공범 50대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전북 군산시 인피면 도로에서 돼지를 싣고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트럭을 빠져나온 돼지가 도로를 걸어다녀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삼성생명과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의 부동산 거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삼성생명에서 부동산 사업을 담당했던 임직원들에 대해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돼 직원 3명이 열어본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소포에서 유해 물질이 없었던 걸로 확인돼 경찰의 테러 연관성 조사는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의 공기 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현재 33.6도까지 올라 있고요. 특히 강릉은 36.8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 떠나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모두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4도, 대전과 광주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가오는 휴일에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지난달 초에 있었던 홍콩의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모방 범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